이번 영상은 내돈내산, 현재 지성이가 먹고 있는 보충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최근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지성이가 어떤 보충제를 먹고 있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제품을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충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조금씩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어떤 특정 제품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필요한 보충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직접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좋겠구나, 이 제품이 우리 아이에게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랬는데, 일단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이가 먹고 있는 보충제들을 조금 참고하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성이가 먹고 있는 보충제가 답은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우시다면 지성이가 먹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용해 보시다가 우리 아이에게 이게 과연 이 보충제가 맞는지, 그리고 보충제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젤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캡슐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태블릿 형태, 정제 형태도 있을 것이고 가루 형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게 더 맞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조금씩 방향을 바꿔 보시면서 맞는 것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상당히 많은 보충제를 먹고 있어요. 지성이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나머지 두 아이들도 그렇고 보충제를 똑같이 먹고 있는데 보충제를 전혀 집에서 이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와,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시면 제가 주고 있는 보충제들은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뉴트리션, 영양 성분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을 먹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형태가 사실 이렇게 보충제 형태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는 입장이라서 이제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다. 이걸 어떻게 애가 먹어? 그리고 이걸 먹여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고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 효소예요. 저희가 식사 때나 간식 때나 꼭 잊지 않고 챙겨 먹는 제품이에요. 제가 왼쪽 아래쪽에 캡슐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1cm 간격으로 지금 눈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2cm 조금 못 되게 1cm 조금 넘어가는 1.5cm 정도 되는 캡슐 타입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떤 보충제보다도 진짜 꼭 하나만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면 어떤 걸 먹이겠느냐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소화 효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위장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아이들의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영양 성분 자체를 필요한 것들을 잘 흡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분해를 해야 되는 것들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카제인이나 글루텐도 충분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흡수가 됐다면 이게 체내에 그대로 분해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도록 분해를 위장관 내에서 확실하게 시켜주는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소화 효소가. 물론 우리 아이들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건강하게 다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런 성분이 필요 없겠지만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소화 효소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가 면역성인 이유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 그런 음식들이 우리 체내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분이 우리 체 성분과 어떤 일정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다 보니까 자가 면역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대한 음식물은 분해가 되고 체내 유입이 될 경우는 최소 단위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성이는 TMG도 먹고 있는데요. 하루 3끼 중에 조금 음식량이 많다거나 과하게 먹었다가 소화가 조금 어려운 음식을 먹을 때 TMG를 한번 섞어서 줍니다. TMG가 사실 메틸레이션 기능도 서포트하고 간 기능도 서포트를 하지만 또 이게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음식과 같이 들어갔을 때 위 안에서 산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화에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소화 효소와 함께 TMG를 같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밀크시슬도 같이 먹이는데요. 사실 밀크시슬의 주된 역할은 간 기능 서포트예요. 사실은 지성이가 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을 높여주려고 사실은 사용하는 보충제예요. 밀크시슬을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것들이 강세포의 재생도 돕고 또한 이 담즙을 생성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굉장히 도와준대요. 2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킬레이션에는 필수적인 이런 보충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밀크시슬은 꼭 먹이고 있어요. 간에 부담이 되면 간세포도 재생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도와주고 또한 중금속이 킬레이션 돼서 이제 디톡스를 통해서 간 디톡스를 통해서 배출이 될 때 담즙과 함께 장관 내로 배출이 되는데 그때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면 중금속 배출이 어렵잖아요.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라고 밀크시스를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C의 4C, 그러니까 기본 보충제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 사실 ACC에서는 마그네슘을 하루 4번에 나눠서 먹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번은 이 뉴로 마그네슘을 주고요. 이게 마그네슘 스레오네이트인데요. 이게 혈뇌 장벽, 그러니까 혈류를 타고 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장벽, BBB를 이게 잘 통과하는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것들보다 조금 고가예요. 요거를 하루에 2번, 그리고 저는 이 커크만 제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요 제품을 하루 2번 이렇게 복용하고 있어요. 요 제품은 캄이라는 제품인데 가루제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아마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일 건데 이게 이 제품은 레몬 향이 가미된 제품이에요. 가루제여서 물에다 이렇게 타 먹여도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저희는 이제 캡슐을 먹기 때문에 굳이 이걸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전에 한번 다른 가루제 필요한 아이들의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발견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맛이 어떤가 제가 좀 보려고. 맛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 레몬 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향도 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마그네슘을 먹여야 하는데 조금 먹이가 어렵고 캡슐을 못 먹을 때는 이 제품을 좀 사용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연도 ACC 기본 보충제 중에 하나죠. 저는 쏜사거 징크 피콜리레이트를 먹이고 있는데요. 이게 꼭 여기 걸 먹여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이 징크 제품도 여러 다양한 브랜드가 많아요. 그리고 용량도 다 작은 용량에서부터 큰 용량까지 다양하고요. 저는 피콜리네이트가 그래도 조금 맞는 것 같아서 특별히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연을 먹으면 약간 메스꺼운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다른 아연을 먹어봤더니 좀 메스꺼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울렁울렁거리고 약간 토할 듯한, 실제로 토를 하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징크 피콜리네이트를 먹으니까 조금 그게 덜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또 이게 좀 불편하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어떤지를 다 보셔야 돼요.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이가 먹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비타민C도 ACC 기본 보충제이고, 지금은 이 왼쪽에 보시면 솔라레이 제품을 저희는 캡슐로 먹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커크만 제품인데 이건 파우더로 돼 있죠. 가루 제제예요. 처음에 지성이 비타민C 시작할 때 이 가루 제제 커크만 제품으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캡슐 트레이닝 할 때, 캡슐 이제 연습시킬 때 이 비타민C 요 커크만 제품을 캡슐에다 넣어가지고도 연습시키고 했었어요. 이 가루 제제로 먹으면 이게 좀 시긴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신 거 좋아하는 애들은 또 좋아하기도 해요. 사실 지성이는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머지 두 아이들은 이거 그냥 가루제로 이렇게 핥아 먹을 수 있게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거든요. 가루제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라이포저멀 솔라레이 제품 요거를 최근에는 먹고 있는데, 솔라레이 제품이 정확하게 넌 GMO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고, 이게 그 보통 비타민C가 피트롤럼에서 유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트롤럼이 아닌 콘 유래의 넌 GMO 제품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먹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포저멀 이 제품들이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인다고 해요. 이게 사실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 이런 그 보충제 회사들이나 이런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스터디 자체를 좀 믿을만 하지가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라이포조멀이 아닌 제품보다는 흡수율 스터디를 봤을 때 흡수율이 확실하게 높기는 높은 것 같아요. 비타민 E도 ACC 기본 보충제 중에 하나이고, 저는 솔가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솔가 제품이 디알파토코페롤 플러스 베타 감마 이렇게 다 혼합 형태여서 혼합 형태가 흡수도 더 좋고, 그 체내 들어가서도 비타민 E의 기능을 하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도 이런 혼합 형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거를 처음부터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별로 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사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 캡슐을 못 먹을 때는 이 젤 타입의 형태의 보충제들은 깨물어서 먹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요거를 깨물었을 때 그렇게 크게 역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제품을 그대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젤 타입들 깨물어 먹으면 약간 기름류라서 메스꺼워하고 역겨워하고 토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사용하고 다른 것들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제품들이 맛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맛 때문에 아이가 이제 캡슐을 삼키지 못한다면 맛 때문에 이것저것 바꿔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ACC를 하시기 위해서 보충제를 계획하신다면 일단은 시작하실 때는 지금 얘기 드린 네 가지 기본 보충제 네 가지와 플러스 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 효소, 그리고 플러스 밀크시슬, 플러스 유산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스타트 하는 데는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유산균은 제가 따로 넣지 않은 이유는 유산균 제품은 너무나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어서 또 어떤 게 또 더 좋고 어떤 게 덜 좋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좀 돌아가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성이가 추가적으로 더 먹고 있는 보충제들이에요. 요건 유비퀴놀이라고도 하는 코큐텐이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서포트를 위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요건 카르니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서포트, 그리고 지질대사에 좀 도움을 더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고 사용하고 있는 카르니틴입니다. 그리고 비컴플렉스. 비컴플렉스는 간 기능 서포트,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는데 필수적인 페이즈 1, 페이즈 2의 조효소로 작용을 하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B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에도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B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닥터스 베스트사의 비컴플렉스를 먹이고 있고 이전에 제로사 것도 먹여보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 두 제품은 안에 가지고 있는 엽산 형태가 활성형 엽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 일반적인 엽산을 복용을 했을 때 그것을 활성형으로 만드는 그런 기전에 있어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엽산이 들어있는 형태의 그런 보충제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좀 들어가 있으면 어떠냐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엽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엽산 수용체에 일반 엽산이 그냥 붙어가지고 역할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활성형 엽산이 어떻게 해서 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작용하는 데 있어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일반 엽산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성이는 엽산의 용량을 조금 높여주려고 활성형 엽산을 따로 먹이고 있어요. 활성형 엽산은 대개 메틸폴레이트 또는 5-MTHF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인 활성형 엽산으로 폴리닉 애시드가 있어요. 엽산을 활성형으로 따로 먹이시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먹이시면 됩니다. 요거는 메틸 B12. 지금은 현재 지성이가 MB12는 주사제로 맞고 있지만 그 전에 주사제 전에는 요걸 먹였었어요. 요게 사탕 형태로 나와 있어가지고 또 이게 맛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요거는 트로피칼 맛인데 지성이는 요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맛도 줘봤었는데 별로 원하지를 않아가지고 요 트로피칼 맛을 줬는데 요거는 곧잘 먹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시도해보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드레날 콜텍스 익스트랙트, 이것은 소의 부신 부분 추출물이에요. 부신 기능 서포트 보충제이고요. 부신이 하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인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충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스테로이드, 코티졸이 들어있는 그런 보충제가 아니라 코티졸을 디페티드 작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그 부신 부분 추출물인데요. 이것들이 부신의 영양 성분이 되어서 부신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스테로이드제가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스테로이드 부분은 제거한 보충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섣불리 사용하시기보다는 제가 한번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아무튼 이런 부신 서포트를 위해서 지성이는 이 ACE, 아드레날 콜텍스 익스트랙트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 그레이프 프루트 시드 익스트랙트의 약자여서 GSE예요. 왼쪽 용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캡슐 형태이고요. 오른쪽은 리퀴드, 그러니까 액상이에요. 같은 성분인데 이제 만약에 캡슐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액상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성이도 처음에는 액상을 사용하다가 사실 이게 굉장히 맛이 쓴맛이라고 해야 쓰고 떡더름한 이런 강한 맛이어서 물에 희석해서 먹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얼른 캡슐 형태로 갈아탔고 이것을 복용하는 목적은 GSE 하면 일반적으로 항진균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항진균제, 항균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것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항균제, 항진균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성이한테는 항균제, 항진균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전에도 잠깐 영상에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사실은 뭐 지성이 변을 봐도 되고 변의 패턴을 봐도 되고 지성이 장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기산 검사에서 보이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는 엄청난 것이었고, 사실 장내 세균 검사도 나갔었거든요. 그런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를 받고,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였고, 일단은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니 빨리 이거를 재균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치료 항균제, 항진균제를 모두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지성이가 이후에 굉장히 맑은 상태가 됐어요. 또렷한 상태가 되고, 이전에는 뭐 딴 세상에서 하고 있었다면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뭔가를 보려 하고 뭔가를 하려 하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재균을 하고 저는 시기도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균 후에 열심히 유산균도 고용량으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굉장히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맑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검사를 나갔어요. 유기산을 다시 나가봤더니 와, 그 장내 세균 파트가 완전히 이거는 클리어해진 거예요. 와, 정말 깨끗하구나. 드디어 일반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이 장 상태를 우리 지성이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3주, 4주 지나가면서 지성이는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보이는 상태도 그렇고 변의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다시 나간 유기산 검사는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시기도 열심히 했고 유산균도 열심히 주었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재균이 끝나자 얼마 후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잠시 생각을 해봤죠. 우리 지성의 상태가 왜 그렇게 몹쓸균들이 지배를 하고 살면서 장 상태가 그렇게 불량한 상태가 유지됐었을까. 그래서 걔네들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걔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진균제, 항균제 이걸 다 사용해 봤지만 결국에는 도루묵이었다는 거죠. 걔네들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지성의 장 환경 자체가 걔네들이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균들을 주입한들 그 좋은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체에는 부패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살아있을 때는 부패균이 번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 부패균이 부패균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생체에는 건강한 세균들이 생체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균들이 자라요. 그것들이 자라서 살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불편한 부분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부패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식을 하고 이 몸이 다 살점들이 다 분해가 되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균들이 잘 번식을 하는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면역 억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 억제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감염 상태가 잘 발생을 해요. 감염이라는 것은 균이나 아니면 곰팡이류의 번식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면역 억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잘 생기는데 그런 감염의 소스가 뭐냐면 상재균이에요. 원래 내 몸에 있던 균들이에요. 그 균들에 의해서 내 몸이 이제는 지배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도 실제로 우리 몸에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곰팡이가 기세등등하게 살지 못하고 아주 이제 몸하고 잘 공동 번식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균들이 같이 공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런 공생을 하는 그런 좋은 균들이 이 몸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얘랑 같이 살 수 없어. 하고서 그 뒤에 이어서 내 몸을 이제 깎아가면서 이제 자라나는 녀석들이 그런 나쁜 균들,
곰팡이균들,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이는 제균을 하고 했으나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주입하고는 했으나 사실은 몸의 상태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균들을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지성이의 몸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성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로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고 있는 나쁜 균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면 그게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인위적으로 있던 균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균들까지도 싹쓸이를 해버리게 되고 다시 자라는 아이들이 더 나쁜 균들로만 채워지는, 더 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 분변 이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장내 상태가 환경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장 문제로 트러블을 겪는, 이제 거의 악성에 가까운 그런 장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치료적인 방법으로 분변 이식을 하기도 해요. 분변 이식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의 변에는 분명히 건강한 이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고르고 그 사람들의 유전적인 정보나 아니면 병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말 클리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클리어한 그런 미생물 변이죠. 그것을 채취를 해서 그 이제 장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균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균들을 완전히 쓸어서 완전히 장내 세균을 밀어서 없애버리고 그 건강한 분변을 장내 이식을 하는, 그렇게 돼서 그런 좋은 건강한 미생물을 이렇게 완전히 심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게 뭐 100% 성공률을 거두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산균으로 이렇게 좋은 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입으로 먹는 거 말고 실제로 그런 건강한 변에 있는 진짜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들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효과를 굉장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장내 미생물 총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진균제와 항균제의 사용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지성이는 GSE를 사용을 하느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이제 길게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항진균제와 항균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억제제, 스타틱, 그러니까 증식을 막는 거예요. 이 나쁜 균들의 이 번식을 이게 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스타틱, 증식을 막는 스타틱이 있고, 하나는 사이덜이 있어요. 사이덜은 이 균들을 완전히 제균, 죽여버려서 없애버린다, 말살시킨다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이덜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을 길게 한 이유가 이 사이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내 세균의 교란만 만든다. 그런데 스타틱은 뭐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 장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그렇지만 이것들이 너무 과증식을 하지 않고 너무 영역을 넓혀서 우리 이 숙주를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억누르는 작용을 하는 게 스타틱이에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이 스타틱의 목적으로 얘네들이 너무 과증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GSE를 사용을 해요. 이 GSE를 암만 사용을 한들 내 몸에 있는 이 진균들을 모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장내 세균총을 완전히 뭐 얼그러뜨리게 망가뜨리는 작용은 없도록. 그렇지만 ACC를 하게 되면 킬레이션을 하면서 장내로 중금속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중금속이 배출이 되기 시작하면 장 환경이 더 나빠지거든요. 게다가 이 중금속들을 이 미생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먹이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미생물에. 그렇다 보니까 이 장내 세균에 안 좋은 곰팡이 진균류가 확 기승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서 곰팡이 증상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일종의 내 몸의 스트레스를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많은 일을 내 몸에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줄여주고자 이 곰팡이류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스타틱 역할을 하도록 GSE를 조절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GS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격하게 용량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훅 떨어뜨리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고 알고 계셔야 될 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목적들로 저는 지성에게 이런 보충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 보충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는 거.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시게 되면 사실 이 보충제를 사용하는데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딱 맞는 거를 찾아서 우리 아이에게 찾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셨다가도 이건 안 되겠구나 하게 되는 보충제들이 많아요. 그거 다 누가 먹나요? 부모님들이 드셔야겠죠. 저도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제품을 찾아가고 중간에 사용하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저게 좋겠구나 하고 변경을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